지금 미국의 주식, 달러, 심지어는 국채까지 싹 다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고만 있죠. 이른바 트리플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주 이례적이긴 해요.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특히나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10년짜리의 금리가 단 일주일 만에 3.9%에서 4.5%까지 치솟았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요,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안전자산 하면 달러나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거고, 실제로 이 둘을 가장 많이 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 이 안전자산이라서 오히려 수요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완전히 무너지고만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24년 만에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 30년물은요, 무려 금리가 5%에 가까이 접근도 했죠. 이렇게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오른다는 건요,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모두가 다 미국 국채를 팔아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채 시장이 그냥 패닉 상태긴 하죠.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발행하는 차용증 같은 거죠.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을 테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라는 미국 정부의 약속인 셈이에요. 돈을 빌리는 주체가 미국 정부라면 그만큼 신뢰도도 높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리는 없으니까 그만큼 미국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58%가 달러로 되어 있고, 글로벌 교역의 9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달러와 미국 국채의 신뢰도 덕분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원화를 갖고 있을 국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국채 시장 대체 왜 이렇게나 혼란스러워진 거냐? 직접적인 계기는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 형님의 관세 정책들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정책을 내고 밀어붙이고만 있는 상황에서 상호 관세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가 100%를 넘겼죠. 이때부터 트리플 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증시 엄청나게 떨어졌고, 채권도 미국의 달러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정상적인 경우라면요, 주식시장이 약세라면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야 정상입니다. 미국 국채의 가격은 계속 올라야 했고, 채권 금리는 분명 내려가야 했죠. 허나 채권 금리의 움직임은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상호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고 트럼프가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하니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미국에 관한 것들은 다 팔기 시작했죠. 달러도 주식도. 특히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0.3%포인트나 상승하면서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변동폭,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긴 하죠. 국채 금리가 이렇게나 갑자기 급등하면 돈 빌리는 비용이 순식간에 뜁니다. 트럼프 형님도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다는 걸 알았는지 결국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죠. 근데 중국은 또 예외 없이 관세를 때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은 꼬리를 살짝 내렸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변화한 것은요, 미국 국채 시장을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분석글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형님도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주식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주가보다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한 건 이미 빚이 많은데 미국 국채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면 금리가 더 뛰고, 그만큼 미국 정부는 돈을 빌리는데 더 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자 비용,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만 1조 9천억 달러로, 이는 미국 GDP의 6.2%의 규모입니다. 나라 빚이 GDP의 3%만 넘어도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준이죠. 미 재무부에 따르면요, 지난 2월 기준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는 36조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5경이 넘죠. 이에 대한 이자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미 의회 예산처는 올해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가 미국 GDP 대비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안 그래도 재정 적자가 많아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네. 이거 비용 감당이 만만치가 않죠.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1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조 원이 넘습니다. 하루에만 26억 달러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건 미국 정부 예산 지출의 13%나 되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국채를 자꾸 찍어내니까 시장에 국채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미국은 올해에만 2조 달러어치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기가 돌아오는 8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다시 차환해서 발행해야 하죠. 이렇게나 많은 국채를 시장에 내놓으면 당연히 국채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거죠. 한편에선요, 트럼프가 관세로 벌어들일 수입은 이런 국채에 관련된 이자 비용과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언론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의 주장대로 관세로 정부 수입이 는다고 하더라도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원금과 이자 비용을 다 더하면 관세로 늘어날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보통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사면 되지 않을까? 어림도 없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곳들은 다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팔고만 있다는 게 더더욱이 문제입니다. 현재 국가별 미 국채 보유액을 보면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넘사벽으로 일본이고 2위 가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일본 투자자들이 약 211억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통계 집계 이후에 손꼽히는 규모죠. 2위인 중국의 경우에는요, 과거 미국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까지 보유했었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다가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을 계속 줄여서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일본과 중국 외에 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이제 신뢰하지 않고 국채를 팔아제끼고만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미국 채권을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 매수를 진짜 기깔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15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말 대비해서는 무려 123.5%나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는 거예요, 채권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리 저점을 잡는다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경기 둔화 우려한다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 같은가, 언제 할까,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정반대 상황인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지표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앉았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1월 달에는요 109.96으로 달러 인덱스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무려 97.97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는 방법은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달러가 좀 강한 상태,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불과 4개월 만에 11%나 폭락하면서 강달러 시대에서 지금 약달러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날 때부터가 진짜 해리긴 했어요. 미국 달러, 이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지고만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보통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을 달러로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IMF에 따르면요,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 2000년대까지만 해도 70%였는데 현재 58%까지 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많이 내려앉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앉아 버린, 이는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가
이것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글이 겁나 많습니다. 여기서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가 뭐냐면요, 미국과 미국이 아닌 상대국이 있다고 하면 이 둘 사이에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된다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요, 그만큼 상대국은 달러를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달러로 상대국이 다시 미국 국채를 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를 이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 돈으로 미국은 또 소비하고 그 소비가 중국 수출로 돌아가는 선순환이었던 거죠. 미국은 여태까지 국채 발행해서 싼 값에 돈을 빌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달러를 찍어내면 됐죠. 이 덕분에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특권을 누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게 시장의 공식입니다. 미국이 이 공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건요, 모두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국채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 전쟁은 이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세로 무역 적자를 줄이면 상대국이 보유하는 달러도 줄어들 거고 결국 미국 국채를 살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채를 찍어내도 안 사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고 미국 정부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선순환이었던 걸 중간에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역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조차도 끝없이 빚을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진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그리고 미국 자체를 믿지 않는 신뢰가 깨진다면 더 높은 이자를 계속 요구할 수 있죠. 세상에 진짜 영원한 건 없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자!